경상도 안동의 박씨 종가대 300년 묵은 은행나무 아래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집 외아들 박규수의 혼례 날이었습니다. 25살 규수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수재였고 얼굴도 준수하여 온 마을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부 이은혜는 18살, 인근 양반가의 딸로 얼굴은 물론 글을 읽을 줄 아는 총명한 처녀였습니다. 두 집안은 석 달 전부터 혼사를 준비했고 마침내 오늘 초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이진사는 이번 혼사에 가산의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혼례가 무산되면 그 집안은 빚더미에 앉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박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붉은 비단천이 걸렸고 마당에는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받아 먹으며 까르르 웃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축하했습니다. 동쪽 담장에서는 까치 2마리가 제제제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좋은 징조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 마당에서는 박씨 집안의 늙은 개 1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은혜는 족두리를 쓰고 붉은 화롯을 입은 채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족두리에 박힌 비취와 산호가 석연빛에 반짝였고 하얀 분을 바른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채를 쥐고 있었지만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부인은 58살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이 큰 집안을 꾸려온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전부터 아들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위열이 있었고 가끔 기침을 했으며 몸이 나른해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들의 방에서 약한 땀 냄새를 맡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박 부인은 침묵했습니다. 만약 지금 혼례를 취소하면 이 진사 집안이 파산할 것이고 은혜는 파혼녀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시집을 못 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초례는 치르되 신방만은 맡겠다고. 아들의 병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사랑채 마루에서 초례상을 마주하고 규수와 은혜는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기러기를 건네고 술잔을 나누고 학글레를 치르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 부인은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혹시 병을 옮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초례는 진행되었고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박 부인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초례가 끝나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안채 가장 좋은 방에는 새 이불을 깔고 붉은 촛불을 켜고 대추와 밤을 담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규수는 사모관대를 벗고 편한 두루마기로 갈아입기 위해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부인이 아들을 도와 옷을 벗기는데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등과 가슴, 그리고 배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반점들은 오전에는 없었습니다. 초례를 치르는 몇 시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규수야,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아니요, 어머니. 다만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규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박 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위열이 더 높아졌습니다. 손바닥도 뜨겁고 목덜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박 부인은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붉은 반점으로 시작해 보름 만에 죽었던 오빠가 말입니다. 두창, 마마, 손님마마라고도 불리는 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규수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그때 병을 얻은 듯했습니다. 두창은 감염 후 보름 정도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자기 발현됩니다. 한 번 걸리면 열의 셋은 죽고 살아남아도 얼굴에 공보 자국이 평생 남는 병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전염력이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숨만 쉬어도 환자가 만진 물건만 건드려도 옮았습니다. 박 부인 자신도 어릴 적 두창을 앓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기에 그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며 말했습니다. 규수야, 오늘 밤은 술을 많이 마셨으니 몸을 좀 추스르거라. 내일 며느리를 맞이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 오늘이. 내 말을 들어라.
박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혜는 다른 방에서 홀레복을 벗고 흰 저고리와 붉은 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 족두리도 벗고 긴 머리를 따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남편이 될 사람과 처음으로 단둘이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마음을 가다듬는데 밖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댁님,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은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금 부르신다니 무슨 일일까요? 그녀는 노파를 따라 사랑채 옆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 노파는 30년을 박씨 집안을 모셔온 김 할멈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박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은혜야, 앉거라. 박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은혜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오늘부터 내가 이 집 며느리다.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딱 하나만 명한다. 박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는 신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별채에 가서 혼자 자도록 하여라. 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방에 들어가지 말라니요? 오늘이 바로 혼례 첫날 밤인데요.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은 없다. 하지만 내 명을 따르거라. 별채로 가라. 박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마님, 제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묻지 말고 가거라. 박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자 은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할멈이 은혜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세댁님, 일어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은혜는 비틀거리며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는 안채에서 10여 걸음 떨어진 작은 건물로 평소에는 손님이나 머슴들이 쓰는 곳이었습니다. 방은 차갑고 좁았으며 이불 한 채와 작은 촛불만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메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혼례는 잘 치렀는데 초례도 무사히 마쳤는데 왜 시어머니는 자신을 신방에서 쫓아낸 걸까요? 혹시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집안이 미흡해서일까요? 아버지께서 혼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일까요? 밖에서는 멀리 마을의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은혜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드나드는 모양이었습니다. 김할멈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세댁님, 이거라도 드세요. 할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할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선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세댁님, 조금만 참으세요. 할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개만이 가끔 별채 쪽으로 와서 문 앞에 앉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박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채 대문 앞에 조용히 나가 지프로 꼰 금주를 걸었습니다. 붉은 고추와 숯을 매달아 부정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였지만 사실 이것은 집안에 병자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웃 안악들이 금주를 보고 물었습니다. 박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이 혼례 후 몸조리 중입니다. 당분간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박 부인은 짧게 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성주신에게 올릴 재물을 차렸습니다. 쌀과 물, 정화수 한 그릇을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성주님, 이 집을 지켜주시고 아들 규수를 살려주소서. 며느리도 지켜주시고 이 늙은 몸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녀는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씨 종가댁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들었어? 새댁을 신방에 안 들였대. 첫날 밤에? 그게 무슨... 박 부인이 완전히 미쳤나봐.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부인의 친척들이 찾아와 따졌습니다. 형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새댁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첫날 밤에 쫓아내십니까?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박 부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내 집안일이니 참견 말라. 돌아가시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친척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수는 전날 밤 골아 떨어졌다가 오전 늦게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등을 긁어보니 작은 돌기들이 만져졌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는 별채에 있다. 별채요? 왜 별채에? 너는 몸이 안 좋으니 며칠 쉬어야 한다. 며느리는 내가 따로 보살필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 박 부인은 아들을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말하거라. 약을 다려줄게. 그날 오후 박 부인은 비밀리에 마을 밖에 사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이 의원은 60이 넘은 노인으로 평생 마마를 다루어온 마마잡이였습니다. 두창 환자를 수백 명 치료한 경험이 있었고 박 부인과는 젊은 시절 그녀가 두창을 앓았을 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의원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을 때 집 마당에 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박 부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께 목숨을 빚진 제가 이제 또 청을 드립니다. 의원은 규수의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눈동자를 살피고 등과 가슴을 살폈습니다. 붉은 반점이 어제보다 더 많이 퍼져 있었고 일부는 작은 물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규수의 입 냄새를 맡고 손바닥의 온도를 확인하고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 이건 두창 맞지요? 박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증상이 맞습니다. 앞으로 사나흘 뒤면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고열이 날 것입니다. 이 병은 아시다시피 압니다. 열의 셋은 죽고 살아도 평생 흉터가 남지요. 박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까? 인도법은 어떻습니까? 인도법은 병이 도는 전에 써야 하고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습니다. 다만 물을 많이 먹이고 열을 식히고 물집이 터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입니다. 이 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같은 방에서 하룻밤만 자도 옮을 수 있습니다. 박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어제 밤 은혜가 신방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그 아이도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조심하게 해야. 아닙니다. 박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은 물론 이은혜 집안까지 망가집니다. 은혜 아버지는 이번 혼사에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홀레 하루 만에 신랑이 두창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면 그 집안은 빚더미에 안고 은혜는 파혼녀가 됩니다. 평생 시집을 못 갑니다. 선생님, 제가 40년 전 선생님께 목숨을 빚졌지요. 이제 그 은혜를 갚아주십시오.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의원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인, 혹시 제가 병을 잘못 본 것이라고 소문이 나면 저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두창을 숨긴 죄로 관아에 끌려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선생님은 속았다고 하십시오. 제가 증상을 숨겼다고 하십시오. 의원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간호하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 이미 마마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김 할멈도 젊었을 때 앓아서도 다 면역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래가 지났습니다. 규수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온몸에 물집이 차올랐고 고열에 시달렸으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박 부인과 김 할멈은 교대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을 먹이고 물집이 터지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약탕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쓴 약재의 냄새는 담장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박 부인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마당에서는 개가 밤새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짐승도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한편 은혜는 별채에서 매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김 할멈이 밥을 가져왔을 때 그녀는 물었습니다. 할멈, 도련님이 정말 어디가 불편하신 겁니까? 그냥 몸조리가 아니지요? 김 할멈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혜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은혜는 별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담장 너머를 살폈습니다.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떤 냄새도 풍겨왔습니다. 약 냄새였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까지 갔을 때 김 할멈이 나타났습니다. 세댁님, 안 됩니다. 할멈, 제발 알려주세요. 도련님께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은혜가 할멈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입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김 할멈은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댁님, 도련님께서 몹쓸 병을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님 말씀이 세댁님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무슨 병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님께서.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별채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챙겨준 은비녀와 금가락지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다음날 새벽 김 할멈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할멈, 제가 드리는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을 약방에 가서 열을 내리는 약과 기운을 북돋우는 약을 구해주세요. 제가 직접 갈 수 없으니 할멈께서 대신 가주시길 바랍니다. 김 할멈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댁님, 이런 귀한 것을. 괜찮습니다. 제 남편을 위한 일인데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김 할멈은 은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마을 약방에 다녀왔습니다. 인삼, 환기, 감초, 그리고 열을 내리는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은혜는 그 약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멈, 이 약을 마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도련님을 위해 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제발 잘 쓰시라고. 그날 저녁 김 할멈이 약재를 박 부인에게 전했을 때 박 부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남편을 걱정하고 있구나. 저렇게 애를 태우면서도 참고 있구나. 박 부인은 은혜가 보낸 약재를 정성껏 다려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7째 날 밤, 김 할멈이 작은 편지 한 통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세댁님, 이걸 마님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박 부인의 친필이었습니다. 은혜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 은혜에게 너를 첫날 밤에 신방에서 내보낸 것, 이 어미의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초례를 마치고 내 남편이 옷을 갈아입을 때 나는 그 아이의 몸에서 무서운 징조를 발견했다. 등과 가슴에 퍼진 붉은 반점. 40년 전 내 오빠가 그렇게 시작해 보름 만에 죽었다. 두참, 손님맘하다. 내 남편은 한 달 전 과거 보러 한양에 갔다가 병을 얻은 듯하다. 이 병은 열의 셋은 죽고 살아도 공부가 되며 숨만 쉬어도 옵는다. 내가 신방에 들었다면 지금 너도 병들었을 것이다. 나는 초래 전부터 아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내 아버지가 이 혼사에 가산의 절반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혼례를 취소했다면 내 집안은 파산하고 너는 파혼녀가 되어 평생 시집을 못 갔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초래는 치르되 신방만은 맡겠다고. 내가 악한 시어머니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살리겠다고. 지금 내 남편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온몸에 물집이 차고 고열에 시달린다. 나와 김 할멈이 간호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마마를 알아서 안전하니 걱정 말라. 내가 보낸 약재를 받았다. 고맙다. 석 달은 걸릴 것이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만약 규수가 죽으면 너는 하루 만에 과부가 된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별채 쌀독 밑을 보거라.
금 20냥과 은 50냥. 안동 하회마을 북쪽론 5두랑 문서가 있다. 최악의 경우 그것을 들고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 박 부인. 편지를 다 읽은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차갑게 대하던 시어머니의 눈빛, 단호하게 명령하던 목소리, 그 뒤에 숨겨진 간절함을. 은혜는 쌀독을 뒤져 비단 보자기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금과 은이 들어있었고 네모나게 접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며느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안채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부디 도련님께서 살아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은혜는 매일 새벽 별채 창가에서 안채를 향해 100번씩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를 잘 돌봐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편지 안에 몰래 쪽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열을 내리는 좋은 약이나 보약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시댁 식구 중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십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수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집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마마잡이 의원이 진맥을 하고 말했습니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으려면 석 달은 더 격리해야 합니다. 전염 기간이 깁니다. 박 부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간 버텨온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김 할멈도 울었고 하인들도 기뻐했습니다. 소식은 은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세댁님, 도련님께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은혜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김 할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멈, 제가 만든 미역국을 도련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산모가 아니라 병자에게도 미역국은 기운을 북돋운다고 들었습니다. 은혜는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미역으로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김 할멈이 그 국을 받아 안채로 가져갔고 규수는 그것을 한 숟갈씩 떠먹었습니다. 이 국은 누가 끓인 것이냐? 세대님께서 끓이셨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요. 규수는 숟갈을 든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째가 되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안채방 안에는 파리와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박 부인은 밤새 부채로 아들의 얼굴 위를 쫓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오고 닫으면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규수의 물집 자국에 파리가 앉으면 감염이 될까 두려워 박 부인은 한시도 부채를 놓지 못했습니다. 김 할멈도 교대로 부채질을 했고 두 사람은 밤낮으로 지쳐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밤 은혜는 담장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새 간호로 몸이 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은비녀 하나를 팔아 기침에 좋다는 배와 생강, 도라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은혜 자신이 직접 배숙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깎아 속을 파내고 꿀과 생강을 넣어 쪄낸 것입니다. 할멈, 이것을 마님께 드리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마님께서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할멈이 그 배숙을 박 부인에게 가져갔을 때 박 부인은 뜨거운 배숙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박 부인은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 아이가 이걸 만들었다고? 예, 마님. 세댁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박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채에서 은혜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모습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박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지를. 새벽마다 닭우는 소리의 은혜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안채를 향해 100번 절을 올렸습니다. 낮에는 마당 한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늙은 개가 가끔 은혜의 치마폭에 머리를 비비며 다가왔고 은혜는 그 개를 쓰다듬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규수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과 이마,
뺨과 턱에 크고 작은 곰보 자국 수십 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때 준수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얼굴은 이제 울퉁불퉁한 달 표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은 규수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은혜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병든 몸으로 초래를 치렀다는 것, 만약 어머니가 막지 않았다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았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석 달 동안 자신을 위해 약을 구하고 음식을 만들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습니까? 몸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혼례를 강행했고 결국 아내를 석 달이나 혼자 두었으며 게다가 이제는 아니다, 규수야. 박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몰랐던 일이다. 마마는 초기에는 알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살았으니 다 괜찮다. 내 아내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느냐? 약을 구하고 음식을 만들고 매일 100번씩 절을 올렸다. 이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석 달째 되는 날 오후, 규수는 비틀거리며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혜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수의 발소리를 듣고 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도련님. 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규수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에 가득한 흉터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마시오. 나는 이제. 도련님. 은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꼴이오. 한때는 얼굴이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도련님께서 살아계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은혜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어떻든 흉터가 어떻든 도련님은 제 남편이십니다. 저는 석 달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살아만 계시길 다시 뵐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수는 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까치 2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제제제 울어댔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알리듯. 보름 뒤 규수가 완전히 회복되자 박 부인은 병이 나은 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규수가 쓰던 옷가지와 이불을 모두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박 부인은 붉은 팥밥과 붉은 떡, 붉은 고추를 담은 소반을 마련했습니다. 김할멈과 함께 마을 입구 상거리까지 가서 그것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 마마, 이제 가시옵소서. 저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이것이 치마마 의례였습니다. 마마신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조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후 박 부인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이 두창에 걸렸소. 초래를 마친 직후 알았지만 숨길 수밖에 없었소. 이 진사대기 혼사의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혼례를 취소할 수 없었소. 하지만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첫날 밤에 그 아이를 내보냈소. 나를 악한 시어머니라 욕하던 이들이여, 이제 진실을 아시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 부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저희가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정말 현명하신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소문이 났더라면 두 집안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석 달 동안 관아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금주를 그렇게 오래 걸어두면 보통 하리가 와서 확인하는데요. 박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 관아 하리가 찾아왔소. 나는 은자 몇 냥을 쥐어주며 돌려보냈소. 그 후로는 오지 않았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은혜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박 부인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석 달 동안 보여준 정성을 나도 잊지 않을 것이다. 약을 구하고 음식을 만들고 나를 위해 배숙을 쪄주고 너야말로 진정한 며느리다. 이제 내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그해 가을 규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공보 자국은 여전했지만 건강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규수의 변한 얼굴에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 부부는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구나. 이듬해 봄, 은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부인은 손자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이다. 죽음을 이긴 부모에게서 태어난 기적 말이다. 그로부터 12년 뒤 박 부인은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잠시 아프더라도 평생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진정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는 것이다. 너처럼 말이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 부인이 세상을 뜬 뒤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러 지혜로운 시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오해받을 용기, 혼자 결정할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미움받을 각오를 한 여인.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전에 내려왔습니다. 매년 봄 박 부인의 기일이 되면 규수와 은혜는 제사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제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나물과 과일을 가득 차렸습니다. 은혜가 손수 끓인 미역국도 올렸고 정성껏 만든 배숙도 놓았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규수는 늘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와 은혜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어머니께서 지켜주신 이 가족 잘 지키겠습니다. 은혜도 곁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마님의 지혜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행나무는 더 크고 울창해졌고 박씨 종가댁은 번영했습니다. 규수와 은혜는 슬하에 삼남이녀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제사를 지낸 후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너희 어머니를 살리셨다. 오해받는 아픔을 견디시면서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을 해도 옳은 일을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할머니의 깊은 뜻을 알아보고 석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 이 두 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모두가 욕할 때요. 규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려우셨을 게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단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란다. 둘째 딸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란다. 비록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었지. 그것을 찾아서 한 거야.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그 교훈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갔습니다.